안녕하세요. 이렇게 질문제 이제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의 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은 됐고요. 자, 보기 2번 볼게요.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주권자의 의사를 상시적으로 반영하고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주적 정당 제도와 위헌법률 심판 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틀렸죠? 자, 근대 헌법, 현대 헌법 두 개 특징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근대 헌법은 정당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제도가 근대헌법에는 없었어요. 위헌법률 심판제도도 근대헌법에는 없었습니다. 자, 근대헌법은 그냥 법률만 있으면 돼요. 법률 만들면 법률이 아무리 악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에 의해서 그냥 통치하면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근대헌법이었습니다. 자, 현대헌법에 들어와서는 정당이 매우 중요시됐기 때문에 현대헌법에서는 정당을 규정을 했고요. 자, 또 하나 법률이 잘못되어 있으면 요거는 누군가가 이 법률을 위헌으로 무효로 결정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제도가 현대헌법에는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마련된 거죠. 자, 그래서 보기 2번은 근대헌법은 정당제도, 위헌법률 심판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틀린 거죠. 이 두 개 다 현대헌법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기 3번 보기 됐고요. 자, 보기 4번 네 넘어갈게요. 자, 보기 5번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맞죠? 자, 국민적 합의성은 관습헌법이 만들어지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지만 관습헌법이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성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때부터 더 이상 관습헌법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은 없어지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130조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없애든지 또는 국민적 합의성이 없어지든지.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 관습헌법,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기 5번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으로 2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 1번입니다. 보기 1번 네 넘어갈게요. 자, 보기 2번 볼게요. 자, 헌법규범 상호간에는 이념적 논리적으로 뿐 아니라 효력상으로도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에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우열이 가려집니다. 매우 중요한 조문도 있고 덜 중요한 조문도 있고 이렇게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우열이 가려집니다. 하지만 효력상으로는 전혀 우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력상으로는 모든 헌법의 개별 조항이 대등합니다. 대등하다 왜 이런 걸 따지나요? 결국 자, 헌법의 다른 조문들, 헌법 29조 1항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든지 헌법 재산권 또는 인간의 존엄과 같이 자, 여러 중요한 조문들을 놓고 29조 2항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무효화시키자. 자, 헌법의 중요한 조문을 놓고 헌법에 말도 안 되는 조문 29조 2항을 자, 유현으로 무효로 만들어서 없애면 안 되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말도 안 되는 29조 2항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라 하더라도 다른 규정하고 다 효력이 대등해요. 그래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효력상으로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리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보기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맞죠? 동등하기 때문에 관습헌법을 고칠 때 성문헌법 고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만약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 개정 절차로만 대한민국의 수도로 옮기면 관습헌법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기 4번 볼게요. 자, 헌법 37조 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 위보 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31조 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 위보 조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의 최고 규범성, 헌법이 최고인데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을 그보다 밑에 있는 법률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 일반적 법률 위보 조항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기 5번 네 읽으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헌법 해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 1번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자,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 또는 법률의 합헌적 해석 또는 법률의 헌법 합치적 해석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은 사법 적극주의보다는 사법 소극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맞죠? 사법 소극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 보기 2번입니다.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해석론이기 때문에 헌법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것은 헌법에 꼭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없어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론적 근거는 있죠. 이론적 근거, 국가 간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그리고 입법부, 존중, 권력 분립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자, 또는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 등등 여러 가지 이론적 논문이 있지만 헌법의 명시적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기 3번 네 읽으시면 되고요. 자, 보기 4번 볼게요.
자,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원칙은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합헌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아니죠. 자,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을 건드리면 안 되죠. 입법 형성권을 박탈하는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법률의 합헌적 해석, 헌법 합치적 해석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문장의 의미를 넘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 문의적 한계, 자, 그 목적, 입법 목적을 헛되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법 목적에 따른 한계, 마지막으로 헌법 수용적 한계, 이런 한계를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 그런 거 없다. 그냥 입법 형성권을 박탈하더라도 무조건 합헌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틀린 부분이죠. 입법 형성권을 박탈할 정도가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합헌적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없고요. 그냥 단순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기 5번 그냥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의미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역시 헌법 해석과 헌법 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유효 여부를 심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데 관하여 민주적 정당성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했다. 즉, 자,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아준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자, 국회는 굉장히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아준 사람이니까 헌법재판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국회가 만든 법률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니네가 우리가 직접 뽑아준 사람들이 만든 법률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건 맞다. 하지만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우리 보고 잘못된 법률이 있으면 유헌으로 결정하라고 헌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한을 주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헌법에 의하여 결국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법은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승인을 해준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보기 자, 2번 볼게요. 위헌법률 심판 절차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서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객관소송의 일종이다. 따라서 당해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의 그 심사 기준이 국한되지는 아니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 기본권 규정들, 뭐 인간의 존엄과 가치부터 뭐 신체의 자유, 재산권, 직업의 자유 이런 것들 꼭 그런 거 침해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 68조 1항 헌법재판소와 68조 1항 헌법소원심판은 정확히 무슨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하지만 위헌법률 심판은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기본권을 침해하여 이 법률은 위헌이다라고 해도 되지만은 자, 기본권은 언급도 하지 않고 그냥 그죠? 자,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다. 무슨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다. 무슨 원리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꼭 국민의 기본권을 왜 침해하느냐? 기본권 침해 구제 절차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68조 1항 헌법소원이고 위헌법률 심판은 기본권 말고도 그냥 무슨 다른 원리 위반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도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끝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위헌법률 심판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의 심사 기준이 국한되지 않고 더 넓게 헌법 전문에 위반된다, 또 뭐 무슨 원리에 위반된다 이런 것도 다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기 3번입니다. 자,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한정합헌 결정과 한정위헌 결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헌법합치적 해석은 가능한 법률의 규범적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헌법 해석과 법률 해석은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헌법 수용적 한계는 헌법합치적 해석의 한계로 인정할 수 없다. 틀렸죠? 헌법 수용적 한계도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보기 4번입니다. 법률에 대한 합헌적 해석의 경우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본래의 취지보다 다소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전혀 새로운 목적이나 내용을 가지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소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 보기 5번입니다. 자, 보기 5번 같은 경우 자, 볼게요. 자, 갑이 있고 여기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자, 경찰청장이라고 할게요. 청장이 있습니다. 청장. 자, 경찰청장이 갑에게 운전면허를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네요. 자, 운전면허를 취소시켰습니다. 왜 운전면허를 취소시켰나 했더니 갑이 운전하다가 코딱지를 팠어요. 코딱지 팠어요. 근데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로교통법에 운전하다가 코딱지 파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운전면허를 취소시킨 겁니다. 자, 코를 엄청 심하게 가가지고 막 전방 주시 의무 막
쳐다도 안 보고 막 코만 파고 이러면 당연히 사고 나니까 위험하지만 뭐 운전하다가 한 손으로 핸들 잡고 살짝 코팔 수도 있는데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게끔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죠.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자, 말도 안 되는 법인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법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가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 그걸 집행하는 행정부 공무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갑은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얘기합니다. 행정법원에다가 가서 자, 내가 당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시켜달라. 난 너무 억울하다. 나 계속 운전하고 싶다. 코딱 코 팠다고 운전면허 취소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법원에다 가서 따질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봤더니 법대로 한 것뿐이죠. 행정청 서울지방시장이 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죠? 자, 요때 갑이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자, 그러면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된 근거 법률, 즉 코딱지만 팠다고 해서 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게끔 시키는 그 법률이 문제인 거 아니냐. 자,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걸 뭐 물어봐달라. 헌법재판소에다가 물어봐달라. 자, 헌법재판소에 물어봐달라. 자,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법원이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또는 물어봤는데 그걸 법원이 안 들어준다. 기각을 해버렸다. 그러면 갑은 직접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으로 그 도로교통법을 들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헌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들고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게 일반적인 그죠? 위헌법률 심판 또 68조 2항에 의한 위헌소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 행정청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법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이 억울하다고 해서 소를 제기해서 자,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법원에다가 자, 나도 어쩔 수 없이 법을 집행하긴 했지만 이 법이 너무 엉터리라고 생각한다. 요거 위헌이라고 좀 헌법재판소에 물어봐달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뭘 할 수가 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법원이 안 들어주고 기각하면은요 역시 서울지방경찰청장도 68조 2항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5번이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볼게요.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야, 코딱지만 판다고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이상해도 그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는 즉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그걸 취소시켜달라는 취소소송 절차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근거법률의 헌법 적합성까지도 심판 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자,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 갑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 서울지방경찰청장도 헌법의 최고 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 통제를 위하여 근거 법률의 도로교통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 기각되면은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보기 5번 매우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헌법 해석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보기 1번 볼게요. 자, 헌법은 규범 통제에서는 법률 심사의 기준이 되고 합헌적 법률 해석에서는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된다. 그죠? 자, 규범 통제, 위헌 법률 심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헌법은 심사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법률을 심사하는. 자, 그리고 합헌적 법률 해석은요. 자,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죠. 법률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면 최대한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하겠다. 그래서 해석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 2번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 통일성과 그리고 권력분립,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법질서를 통일시켜야 되는데 법률과 헌법이 서로 내용이 좀 다른 것 같다 싶으면 어디에다 맞춰야 되나요? 헌법이 우선이죠. 헌법에다가 법률을 맞춰야 돼요. 따라서 법률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한데 저렇게 해석하다가는 헌법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맞추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게 법질서의 통일성이고요. 자, 권력분립, 입법권 존중은 국회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권력분립이 되어 있는데 자, 사법부인 자,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그죠? 국회에 대해서 국회가 만든 법을 다 위헌으로 선언하게 되면은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데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뭐 아예 그냥 국회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력 분립 또 너무 국회를 무시하지 않겠다. 입법부의 존중, 입법권 존중 이런 게 근거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 보기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법률 해석이 설사 입법 목적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위헌 법률을 무효 선언하는 규범 통제보다 입법부의 법률 제정권을 더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이 입법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법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어요. 만약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이 법을 최대한 살려주자. 그래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이 법을 살려주자. 그러다가 아예 법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은 실제로는 어떤 거나 마찬가지냐면 헌법재판관들이 국회 대신 새로운 목적을 가진 법을 아예 창조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법은 국회가 만드는 거지 헌법재판소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입법 목적을 벗어나는 해석을 해버리면 이 법을 완전히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입법부의 법률 제정권을 완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입법 목적의 한계를 벗어난다 싶으면은 더 이상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안 되고요. 그냥 단순 유형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 3번은 틀리는 거죠. 입법부의 법률 제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리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은 읽어보시면 되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해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기억입니다. 자, 법실증주의에 의할 때 헌법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 해석 방법에 따름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법실증주의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법실증주의는 헌법이든 법률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헌법이나 법률이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조가 법실증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헌법 해석이나 법률 해석이나 똑같은 방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니은입니다. 자, 니은. 자, 헌법재판에서 뭐뭐뭐뭐이므로 결국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에부터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관습헌법에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틀린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인정하는 건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개폐하는 정도의 효력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하기 때문에 간수헌법을 개정할 때도 성문헌법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개정해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관수헌법으로 성문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정도로 없애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이 강하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디귿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니을 볼게요. 자, 니은 아까도 나왔던 부분이죠. 합헌적 법률 해석은 뭐 때문에 한다. 그죠? 두 번째 줄 후반부. 자, 입법권에 대한 존중, 규범 유지 원칙 이런 걸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니을 같은 경우 그죠? 니을은 그 부분 때문에 문제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입법자의 입법 취지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 앞부분이 문제입니다. 자, 뒷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자, 앞부분에서 자, 입법자의 입법 취지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합헌적 법률 해석은 자, 법률을 해석 적용할 때 입법자의 입법 취지대로만 해석한다. 자, 입법자의 입법 취지대로 해석한다.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에요. 자, 입법자의 입법 취지대로 해석을 하되 거기에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그런 헌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또 한편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 해석 지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헌법과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또 약간 의미가 애매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헌법에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인데 자, 헌법과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라고 했기 때문에 헌법을 또 집어넣기 때문에 또 정확한 문장이 아니게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문장 자체가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사실 애매합니다. 어떻게든 좀 틀린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좀 약간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딱 바꿔가지고 문장을 깔끔하게 내야 하는데 애매하게 됐어요. 애매하게. 어쨌든 이거 몰라도 나머지만 가지고 정답을 고를 수 있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거 다시 볼게요. 니을.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자, 헌법과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 해석 지침이다. 헌법을 집어넣으면 좀 부정확하다. 왜냐하면 사실 합헌적 법률 해석할 때 헌법도 당연히 해석합니다. 헌법을 먼저 해석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법률을 해석한 다음에 해석이 헌법에서 어긋날 것 같으면 최대한 맞추는 쪽으로 해석이 들어가는 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에요.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 해석과는 무관하다. 그럼 그건 틀리는 거예요. 합헌적 법률 해석할 때도 헌법 해석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헌법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꺼번에 뭉뚱그려 갖고 헌법과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도대체 법률 해석 지침을 헌법 해석 지침으로 바꾸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헌법 해석이 관련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입법자의 입법 취지대로만 해석해야 한다. 이것도 이제 틀렸다고 볼 수도 있고 맞았다고 볼 수도 있고 애매한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서 전체적으로 틀린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미음은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비읍입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 자,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자,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법률 제정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이 부분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긴급조치 사건입니다. 자, 긴급조치를 헌법재판소는 자,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 결국 긴급조치 볼게요. 자, 긴급조치입니다. 긴급조치를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긴급조치가 이게 법률이 유연이냐 아니냐 따져야 되는데 헌법을 놓고 유연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죠. 근데 그 헌법이 자, 긴급조치가 만들어졌을 당시 이게 만들어졌을 당시에 헌법이냐 즉 유신헌법이냐 1972년 헌법을 얘기하느냐 아니면은 1987년 현행헌법을 얘기하느냐 요 부분입니다. 당연히 현행헌법이 기준이죠.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놓고 긴급조치가 유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 당시 헌법을 놓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쉽지 않아요. 그 당시 유신헌법에서는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아예 사법심사를 못하게 막아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비읍 다시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법률 제정 당시, 긴급조치 제정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유신헌법이다. 틀렸죠? 그게 아니고 자, 현행 헌법이 되는 겁니다. 즉 헌법 재판을 할 당시의 헌법. 지금 현행 헌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읍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입니다. 역시 헌법 해석입니다. 자, 보기 1번 아까 나왔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보기 2번도 넘어가고요. 자, 보기 3번도 뭐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기 4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와 관련하여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권력 분립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 한계를 제시한 바 없다. 틀렸죠? 그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넘어설 수 없다. 문의적 한계 그리고 법목적적 한계 이런 거 다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에 대해서 가장 틀리게 기술된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 1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보기 2번입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그 밑에 줄 사법 적국주의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틀렸죠? 합헌적 법률 해석은 사법 소극주의죠. 사법 소극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 보기 3번입니다. 헌법 해석 지침이 아니라 법률 해석 지침이죠. 예, 맞습니다. 헌법 해석 지침이 아니라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 해석 지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 4번, 5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 1번 아까도 나왔던 거죠. 틀린 지문이죠. 보기 1번 아까 나왔던 게 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아까 다 나왔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근거로서 내세우기에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2번, 3번, 4번, 5번이 전부 다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이론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죠?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자, 근거가 많아요. 그게 2, 3, 4, 5입니다. 자, 보기 2번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그리고 보기 3번 입법권 존중, 권력 분립의 정신. 아까도 계속 우리가 봤던 내용이었죠. 그 다음 또 하나 드는 게 보기 4번 법적 안정성입니다. 자, 유연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합헌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 법을 그냥 유연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없애버리면 합헌적 법률 해석을 안 하게 되면은 유연 결정되는 법률이 되게 많아집니다. 자, 법률이 유연이 결정이 많이 생긴다, 많이 난다.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키겠죠. 이 법 좀 있으면 유연 결정 날 거야. 이렇게 많이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법은 웬만하면 뭐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에 의해서도 합헌적 법률 해석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또 보기 5번입니다. 국가 간의 신뢰죠. 국가 간의 신뢰. 특히 이제 조약이나 국적 한수법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조약 같은 경우 또 국회 동의를 얻은 조약은 법률과 동급이거든요. 자, 이 법률에 대해서 유연이다, 조약이 유연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와 신뢰가 깨지게 되죠. 이런 점에서도 최대한 합헌적으로 해석해서 살려주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기 1번 헌법의 생활규범성, 상반규범성에서 기인하는 규범조항을 요청하고 합헌적 법률 해석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헌법의 생활규범성은 뭐 모든 법에서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법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특성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법률을 헌법에 합치되게 해야 된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기 2, 3, 4, 5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합헌적 법률 해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 1번 넘어가고요. 자, 보기 2번 볼게요. 합헌적 법률 해석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처음 행해졌다. 그렇지 않고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 라고 그 정도 뭐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기 3번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규범 통제의 과정에서만 문제되며 틀렸죠.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규범 통제의 과정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자, 모든 법률 해석할 때는 다 이루어집니다. 어디서든 법률 해석하는 문제가 생기면은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 저렇게 해석할 것인가. 자, 다의적인 법률을 해석할 때는 항상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규범 통제,
즉 대표적인 게 위헌법률 심판이죠. 자, 위헌법률 심판 같은 규범통제 과정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자, 어디서든지 법률 해석할 때는 항상 합헌적 법률 해석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재판할 때 항상 법률을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이때 합헌적 법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그 판례죠. 자, 군인이 형사 기소되어 휴직 명령을 받고 그래서 봉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 못 받았던 봉급을 다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 무죄 재판을 받았을 때 돈을 다 돌려주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빠져 있었어요. 공소기각은 규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인이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자, 형사 기소됐고 봉급이 반토막 났습니다. 나중에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 돈을 다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하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안 내려주고 공소기각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왜요?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였는데 고소가 나중에 취하됐던 겁니다. 그 고소가 없으니까 뭐 실체 판결 들어가기 전에 그냥 형식 재판으로 공소기각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나는 아무 잘못 안 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 근데 법원에서도 당신이 잘못 안 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무죄 판결을 못 내리고 자,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니까 공소기각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 어쨌든 아무 잘못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 사람에게 돈을 안 줍니다. 돈을 안 줘. 왜 돈을 안 주는 겁니까? 끝까지 안 줍니다. 그렇게 버티는 거죠. 법이 어디까지나 무죄 판결 받았을 때만 봉급 돌려주게 돼 있더라. 너는 공소기각 받았으니까 안 돌려주겠다. 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비록 법에는 무죄 재판이라고 써 있지만 그건 뭘로 해석해야 된다? 합헌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내용상 무죄 재판인 공소기각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돈을 돌려주라 이렇게 판결이 났던 사안이었습니다. 즉 재판도 법원이 재판할 때마다 다 합헌적 법률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런 걸 따지는 규범통제 과정이 아니죠. 그런데도 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뒷부분도 틀렸죠. 자, 규범통제를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써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규범통제를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 아닙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유언으로 결정 안 되고 웬만한 법들이 합헌으로 다 살아나게 됩니다. 법이 살아나요. 그럼 규범통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 겁니다. 규범통제라는 건 법률이 잘못되어 있으면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유현, 무효해서 없애는 건데 합헌적 법률 해석을 통해서 웬만하면 다 살려주면 규범통제가 확립되기 힘들죠. 그래서 자, 보기 3번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 4번 볼게요. 합헌적 법률 해석은 인권보장상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인권을 침해하는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있으면 단순위원을 결정을 내려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해서 엄격하게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합헌 아니겠느냐. 그래서 최대한 그 법을 계속 살려주다 보면은 결국 그 법이 남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기본권, 인권의 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맞는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2번입니다. 12번. 자, 보기 1번 볼게요. 재헌헌법 이래 신체자유 보장 규정에서 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다가 현행헌법 개정 시에 이를 구속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국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현행헌법의 주요 개정 이유임을 고려하면 자, 구금에서 구속으로 바꾼 것은 자, 헌법에 규정된 신체자유 보장 범위를 구금에서 더 넓힌 겁니다.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판례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자, 이렇게 구속이라는 것은 최대한 넓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그 판례하고 연결되는 그 판례입니다. 자, 형사 절차상에서의 구속을 당한 사람만 헌법 12조 사항에 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절차상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오려다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자, 못 들어오고 인천 공항에 송환대기실에 갇혀 있는 거 요거 행정 절차상의 구속이 맞다. 하지만 이것도 12조 사항에서 얘기하는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 구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변호인의 조력을 권리를 가진다. 요 얘기를 하면서 그 전 단계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개념을 최대한 넓혀서 봐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속에는 형사 절차상의 구속뿐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구속도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해줍니다. 어쨌든 구금에서 구속으로 바꾼 거는 좀 더 넓힌 거다. 그 다음 보기 2번입니다. 자, 헌법 8조 1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조직의 자유, 그리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 맞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당의 자유는 단체로서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고 국민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이 될 수는 없다. 틀렸죠?
자, 정당의 자유는 정당도 가지는 기본권이고 동시에 국민이 개인적으로도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정당도 자기 이름으로 헌법소원시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국민도 개인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헌법소원시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자, 보기 2번 틀리고요. 자, 보기 3번입니다. 헌법 제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맞죠? 자,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보시면은 자, 헌법 12조 3항입니다. 12조 3항. 자, 12조 3항 같은 경우는 자, 사전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외가 있어요.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그죠?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자,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은 자, 나중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16조는요. 자, 16조는 자,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예외가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뭐 현행 범인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 신체의 자유에 규정되어 있는 영장주의와 주거의 자유에서 규정되어 있는 영장주의가 예외가 있냐 없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둘 다 똑같이 영장주의는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가 있냐 없냐에서 차이가 나요. 분명히 예외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인정해주고 있어요. 자, 그냥은 인정 안 해주고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인정해주고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갖추면 인정해주는 거죠. 첫 번째 개연성 그리고 자, 긴급성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216조에서 자, 체포영장을 받아왔으면은 자, 별도로 주거에 대한 영장 필요 없이 그 체포영장만 가지고 주거 안에 들어가서 피의자를 갖다가 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자, 비록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 예외 규정은 없지만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우리는 인정해주겠다. 하지만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니까 자, 범인이 저 안에 있네. 자, 피해자가 저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네. 그죠? 그건 규정이 돼 있지만은 문제는 긴급한 경우에 들어가서 잡아낼 수 있다. 이런 긴급성 요건은 빠져 있더라. 두 개 다 갖춰야 되는데 요것만 있고 요거는 없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외 요건을 다 못 갖췄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없다. 자,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그러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볼게요. 자, 헌법 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줄의 후반부 자,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그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 16조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자,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첫째, 그 장소에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두 번째, 사전의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기 4번입니다. 헌법 32조 6항의 국가유공자, 상해공경, 전몰공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위 조항의 대상자는 조문의 물리 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해공경 그리고 전몰공경의 유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역시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매우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 국가유공자 있고요. 국가유공자, 상해공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몰공경의 유가족입니다. 전몰공경의 유가족. 자, 요 사람들에게는 근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기회를 줘라. 이 사람들에게는 차별해라. 이 사람들에게는 더 잘해줘라. 이렇게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사람만이 헌법에서 잘해주라는 대상이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누가 아니라는 건가요? 유가족, 가족이 여기에 걸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걸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또 상해공경의 가족은 헌법에서 잘해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잘해주라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게,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자, 가산점을 주는 제도 이런 거는 헌법에서 그렇게 가산점 주라, 잘해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가산점을 줬으니까 가산점이 있으면은 공무원 시험에서는 가산점 없는 사람에게는 공무원 시험 붙기가 되게 힘들죠. 공무단위권에 있어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가산점을 만든 게 자, 평등권을 침해하느냐, 평등 원칙에 반하느냐를 판단할 때 자, 완화된 심사, 자의금지 원칙으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엄격한 심사, 비례 심사로 심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 전몰공경의 유가족이라면요, 헌법에서 잘해주라고 돼 있죠. 따라서 이들에게 가산점을 준 게 평등권 침해 아니냐를 따질 때는 그냥 엄격한 비례 원칙이 아니라 완화된 비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완화된 비례 심사, 중간쯤 다니는 심사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기 5번입니다. 헌법 21조 2항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 조항은 처음으로 60년 개정헌법에서 규정되었으나 자, 72년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현행헌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그죠? 그리고 그 뒷부분은 뭐 당연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첫째 줄, 둘째 줄, 요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해서는 허가나 검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 검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 검열 허가 금지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없어졌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내용은 그때 대부분 좋은 거는 그때 많이 만들어졌죠. 3차 개헌 20하국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0년 개정헌법에서 규정되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언제 없어졌나요? 가장 안 좋은 헌법에서 없어졌죠. 1972년 유신헌법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삭제되었다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시키겠다. 이걸 전두환도 엄청 싫어했죠. 워낙 그 검열이나 허가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자, 따라서 자, 8차 개헌 때 80년 헌법에서도 계속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현행헌법에서 다시 부활된 겁니다. 자, 보기 5번도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볼게요. 자, 헌법 제정 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무엇이 헌법 개정 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제정 규정과 개정 규정을 구별하지 못하겠다.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헌법 제정 규정을 상위 규범으로 보고 헌법 개정 규정을 하위 규범으로 봐가지고 상위 규범이 더 강력한 규범이니까 상위 규범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 규범을 무효화시키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헌법의 개별 조항은 다 대등하다. 효력상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헌법 제정 규정, 자, 헌법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막 국가배상 청구권 뭐 이런 거 다 인정했지만은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유신헌법 때 들어가서 헌법 개정 규정으로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자, 처음에 제정되었던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무효로 만들자 이런 주장인데 헌법재판소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무엇이 헌법 개정 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제정일자와 제정횟수를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맞죠? 그래서 현행법은 전문에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되는 법을 이제 국회 의결 국민투표를 거쳐서 개정한다. 즉 9번째 개정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차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8차에 걸쳐 개정되는 법을 이제 개정한다. 그리고 9번째 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전문에서는 자, 제정일자 1948년 7월 12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 횟수까지도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이고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헌법 개정안은 자, 국회가 의결한 후 자,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 그렇지 않죠? 자, 60일, 20일, 30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히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헌법 개정 절차는 자,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 과반수가 제안하고요.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을 합니다. 국회가 의결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국민투표. 마지막 그 다음에 대통령이 공포하는데 공포는 의미 없어요. 국민투표 통과하는 순간 헌법 개정은 확정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숫자가 3개가 나와요. 숫자가 3개가. 자, 60일, 20일, 30일 3개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계속 중간에 숫자를 바꿔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입니다. 자, 60일이 가장 길죠. 자, 국회 의결, 뭐 대통령 공고, 여기 대통령 공고, 국민투표. 자, 어디에다가 60일을 줘야겠습니까? 국회에다 줘야 돼요. 왜? 국회에다가 시간을 짧게 20일이나 30일 주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다가 기간을 놓칩니다. 따라서 제일 긴 기간을 국회에다 줘야 돼요. 그래서 국회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일과 30일은 어디다 줘야 되나요? 자, 제안하는 건 2글자, 국민투표는 4글자. 글자 수가 여기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큰 거, 날짜도 긴 걸 가져가요. 제한 2글자밖에 안 되니까 20일 짧은 걸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한이 왜 제한이야? 제한이 아니라 공고죠? 공고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공고는 대통령이 며칠 이상 공고해야 되나요? 20일 이상 공고하는 거고요. 자, 국회 의결은 자, 뭐 공고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되나요?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국민투표는 자, 국회 의결로부터 며칠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나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디귿 다시 볼게요. 자,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 아니죠. 30일이죠. 30일. 그래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 자,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부분은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니을입니다. 현행헌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자, 부칙에서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안 돼 있고 그냥 특정일로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특정일로. 그래서 자, 특정일을 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그리고 다음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을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1988년 2월 25일이라고 특정일을 명시해놨어요. 그렇죠? 물론 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 헌법의 개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 사람이 다음 1988년 2월 25일에 취임식 해서 임기가 시작될 텐데 그 사람이
그렇죠. 또다시 군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노태우 군인이 다시 한번 또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뭐 1998년 뭐 2월 25일 날짜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특정일로 못 박아 놓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안 돼 있고 그냥 특정일을 딱 못 박아 두고 있다. 자, 그 다음 미음입니다. 헌법 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헌법의 개별 규정은 헌법재판소법 41조 1항의 이혼법률 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 68조 1항의 공권력 행사 결과는 해당한다. 틀렸죠. 자, 헌법의 개별 규정은 헌법재판소법 41조 1항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법률이니까. 법률만이 대상이에요. 법률 또는 법률과 동급인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이라든지 긴급명령 이런 것들. 자, 법률과 동급이어야지 법률보다 위에 있는 헌법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뒷부분도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여기까지는 맞지만 뒷부분이 틀렸죠. 자, 한편으로 헌법의 개별 규정은 공권력 행사도 아닙니다. 자, 공권력 행사는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거, 권리용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 이런 걸 공권력 행사라고 하는데 헌법의 개별 규정은 국가기관이 국민을 뭐 괴롭히는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헌법의 개별 규정은 국민의 결단이지 공권력 행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공권력 행사의 결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헌법의 제정과 변동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기 1번입니다. 자, 우리 국민은 1948년 7월 12일 헌법 제정 권력을 직접 행사하여 건국헌법을 제정하였다. 틀렸습니다. 자, 간접적으로 행사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재헌의회라고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를 만들었어요. 50총선거, 48년에 50총선거를 통해서 재헌의회를 만들었고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든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제정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만들게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헌법 제정 권력을 국민들은 간접적으로 행사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접 행사하여 그 부분이 그래서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 볼게요.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대통령이 이를 15일 이내에 공포하여 확정된다. 틀렸습니다. 자, 헌법 개정안은 언제 확정이 됩니까?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순간, 국민투표가 통과되는 순간 바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법률이죠. 법률. 자,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정부에 이송하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포했을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은요, 다르죠. 헌법은 그냥 국민투표 통과하면 그 순간 확정. 대통령의 공포는 의미가 없어요. 보기 3번입니다.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 72조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만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위헌이죠. 위헌입니다. 자, 72조 국민투표는 말 그대로 외국 국방 통일, 중요정책에 대해서만 국민투표를 붙이는 거지 헌법 개정은 130조에 따라야죠. 130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아니 그럼 130조든 72조든 똑같이 국민투표를 거치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72조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그냥 바로 물어봐서 국민투표로 넘어가는 거고 130조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른 국민투표는요. 국회가 제적 3분의 2로 의결을 하고 나서만 그 다음은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적 3분의 2를 나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모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헌법을 바꾸고 싶은데 국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다. 그때 72조로 그죠? 꼼수를 부릴까봐 허용을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기 3번 그죠? 72조 중요정책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하는 건 위헌입니다. 130조 위반이죠. 자, 보기 4번입니다. 헌법 개정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중앙선관위원장을 필요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틀렸죠?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답니다.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자, 국민투표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 국민투표는 무효다. 자, 국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자, 국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 이것도 자세히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국민투표 무효 확인 소송은 선거인들 그죠? 투표인이죠. 국민투표하는 투표인입니다. 자, 투표인 당신의 프로필이 무엇입니까? 네, 저는 10대 때 중학교를 다녔고요. 자, 20대 때는 대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대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표인은 10중 20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인 10만인 이상은 중앙선관위원장을 필요로 하여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거 다 문제를 바꾸는 거니까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투표인과 정당은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틀리는 거예요. 투표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당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0만인 이상이어야지 이걸 20만인, 30만인으로 바꾸면 안 되고요. 자, 중앙선관위원장이 피고인데 대법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통령을 피고로 하여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딴 사람 바꾸면 안 되고요. 20일인데 이걸 10일 이내에, 14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또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데 이거 대법원을 여기처럼 헌법재판소로 바꾸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인 10중 20대를 전부 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 5번입니다.
자, 헌법 규범안과 헌법 현실 간의 괴리가 생긴 경우 헌법 개정은 그 괴리를 좁혀 궁극적으로 규범력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맞죠? 자, 헌법 펜처는 그와 같은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틀렸죠? 헌법 펜처도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다만 자, 명시적으로 다른 문장으로 단어나 문장을 바꾸는 게 이 헌법 개정이고 헌법 펜처는 바꾸진 않았으면서도 의미만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15번부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